자, 152페이지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움직임이 없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중에 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더라. 토지와 건물은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걸 공시를 해줍니다. 그럼 공시를 해주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거래할 때는 뭐 엎어져도 억, 자빠져도 억 하는 게 부동산이야. 맞죠? 그래서 그 억대의 자산을 한 번 거래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자가 아니더라. 사기당했다, 쏘갔다. 그러면 그 쏘은 거래를 한 사람은 청춘을 다시 돌려줘도 다시 그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자, 이 부동산의 권리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동산 등기 내용을 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온 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중에 건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등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 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지어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은 이제부터 뗀다, 못 뗀다? 못 됩니다.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럼 우리 민법에 부합이라는 거 있죠? 부합. 물건 두 가지가 붙어가지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분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그걸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엎쳐버리죠. 그러나 우리 토지와 건물은 그 부합의 예외로서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이 되어 있지만 언제나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드는데 자, 건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나 만들고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부라는 장부가 반드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1부동산,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기록도 몇 개? 한 개, 1등기기록을 준다라고 해서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 한 개의 부동산은 이 물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를 물적 등기기록 하나씩 편성한다라고 해서 물적 편성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물적 편성주의. 자,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우리 지적 공부도 반드시 토지라고 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지적 공부를 따로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도 물건에 대해서 지적 공부 편성한다. 물적 편성주의고 우리 등기부도 물적 편성주의야. 그런데 자,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나라에 따라서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물건에 대해서 장부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물건과 상관없이 그 물건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장부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어요.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저 토지 소유자도 갑이더라. 그때 장부를 편성할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부동산은 뭐가 있느냐 해서 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번 어디에 있는 부동산, 2번 어디에 있는 부동산 다 갑 것이다. 요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요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했죠. 요건 인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같든 말든 무조건 물건마다 하나씩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편성을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등기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 1등기 기록은 등기부 한 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제부라고 하는 것과 갑구라고 하는 것과 을구라고 하는 것 해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파트로. 표제부 플러스 갑구 플러스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의 한 묶음을 1등기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등기 기록은 한 장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수십 장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적는 양에 따라 장수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모두 합쳐서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표제부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 등기부를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표제부라고 하는 게다. 표제부. 그리고 표제부가 끝나면 바로 갑구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 갑구가 끝나면 바로 을구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적을 내용이 별로 없을 때는 한 장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내용이 많아지면 자꾸 여러 장, 수십 장으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사실관계, 우리 지적법에서는 사실관계 대신 무슨 용어를 자주 썼습니까? 표시, 토지 표시라고 불렀죠. 이 사실관계를 등기하고 기록하고 공시하는 곳이 표제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표제부라고 하는 곳에서 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같을 수는 없더라. 해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자, 토지는 기본적으로 4가지 토지 표시를 공시합니다. 그 토지가 어디 있느냐, 소재 지번, 그리고 그 토지의 용도가 뭐냐, 지목,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면적. 이것이 토지 등기부의 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지적공부에서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소관청은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다. 기억나세요? 등기 촉탁. 그런데 우리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는 6가지 있었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와 좌표. 맞죠? 그러면 좌표가 만약 바뀌었다. 등기 촉탁 사유 이겠다, 아니겠다? 아닙니다. 왜? 등기부에는 좌표가 등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는 경계만 바뀌었다. 등기부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지번이 바뀌었다. 당연히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지목 바뀌거나 면적 바뀌었다? 당연히 등기 촉탁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토지 등기부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 4가지가 등기되더라. 이 4가지는 원칙 어디 있는 걸 뺏겨오더라? 지적공부에 있는 걸 뺏겨오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건물의 경우는 그 건물이 어디 있다, 소재 지번하고 그 건물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이 면적하고 그 다음에 종류와 구조라는 게 들어갑니다. 종류와 구조. 건물은 당연히 지목은 없고 종류와 구조. 그래서 이 건물은 종류가 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창고냐, 또는 단독주택이면 단층주택이냐, 2층주택이냐, 3층주택이냐, 그리고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냐, 목조로 지어졌냐, 뭐 벽돌 조적조냐, 지붕은 슬라브 지붕이냐, 슬레이트 지붕이냐,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들어갑니다. 표제부는 우리 등기부에서 핵심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부는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까? 권리 공시하게 만들어지죠. 다만 이 권리를 공시하기 전에 자,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고 이 물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실관계 공시 없이 권리만 공시돼 버리면 자,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고 저당권 A은행 10억이나 빌려주고 저당권 잡혀있네요. 이래놓고서는 그러면 그 물건 어디 있는 물건인데요? 그건 나도 모르지. 이래버리면 그건 공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표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표시는 등기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갑구와 을구입니다. 자, 갑구는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뭐 소유권에 대한 걸 공시하고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 을구에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을구에서. 이거 소유권 아닌 이외의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또 소하고 권리하고 곱한 거 그거 뭡니까? 이렇게 물을 오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들을 때 안 듣고 막 열심히 적어놨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소하고 권리하고 곱해놨거든. 이 뭔가 실제로 오는 분이 있었어요.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저당권과 전세권은 어디에 등기가 된다? 을구에. 그런데 자, 저당권과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면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죠. 그때 경매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자,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에 기해서 또는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 경매 기입의 등기라는 걸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경매 기입의 등기는 갑구에 할 것인가, 을구에 할 것인가. 자, 이 경매로 인해서 넘어가는 권리는 경매를 신청한 권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지만 이 경매로 인해서 처분 넘어가는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경매 기입의 등기는 어디에 등기가 된다? 갑구에 등기가 됩니다. 갑구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우리 저당권은 소유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 가진 사람에게 내가 돈 빌려주고 전세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더라. 그럼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확 잡아놓고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놓고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돈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경매로 넘길 때는 소유권을 경매로 넘겨요. 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경매로 넘겨요. 전세권을 경매로 넘겨요. 이 전세권을 경매로 넘길 때 그 경매 기입 등기는 갑구에 등기가 되느냐, 을구에 등기되느냐. 그건 을구에 등기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권리가 전세권이니까. 똑같은 경매지만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더라. 자,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제부 갖고 을구를 뭉쳐서 1등기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152페이지 총칙 파트 한 거 나왔는데 그 보기 전에 그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장 넘어가 보면 자, 왼쪽 페이지에 세부 영역별 출제 분석표 해가지고 도표 하나 나와 있죠. 자, 총칙 파트에서 20회부터 26회까지는 한 문제, 두 문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27, 28, 29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죠. 그리고 사실 22회부터 뭐 세 문제, 두 문제라고 했지만 요 세 문제, 두 문제는 총칙 파트에서 독립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문제에서 총칙과 관련된 지문이 있더라라는 거지 여기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 뒷부분과 관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총칙에서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총칙 파트를 모르면 등기법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총칙하고 항상 책에서는 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거의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민법에서 거의 배웁니다. 요즘은. 자, 그리고 등기소와 등기관 해가지고는 아예 안 나온 지 오래됐다. 그죠? 그리고 등기부등 해놓고 등기부등에서도 한 문제씩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볼 거예요. 그리고 등기 절차 총론 해가지고는 제법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이 등기 절차 총론에서 최소 4문제에서 6문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퍼져서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한 부분으로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에 관한 등기 당연히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등기는 표시가 아니고 권리 공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에 관한 등기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절반 이상 쏟아집니다. 뒷부분에서. 그리고 이의신청 및 벌칙 해놨는데 이거 우짜다 하면 나오니까 안 됐고. 자, 대충 중요 부분을 알고. 자, 그러면 총칙은 등기법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시험에는 거의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대충 보고 합니다. 1번 부동산 등기 의미 기능 됐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152페이지 다시 돌아갔어요. 152페이지. 자, 중간에 2번 부동산 등기 기능 했는데 이 기능은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신 거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저 밑에 2번 박스 2번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등기부 편성 물적 편성주의 해놓고서는 양가로 2번에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두 용어는 동의어로서 쓰이다. 동의어로 쓰이다. 그리고 2번 신청주의 하고 나왔어요. 요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154페이지 3번 등기 효력 성립요건주의 했는데 요건 민법에서 하셨죠.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형식주의라는 용어로서 배웠을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관계,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일에서 시작했다. 독법주의, 그죠? 그리고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라 해서 불란서법에서 시작한 거. 그거 얘기는 들으셨죠? 다 민법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던 내용들이 민법에서도 얘기가 됐고 민법에서도 나왔고 등기법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앞부분은 민법에서 나오지 등기법에서는 안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예전 문제들, 이 기출 문제도 예전 10년 전 문제, 오래된 문제들 보신 분들은 야, 민법만 하면 등기법은 기본은 맞추겠네. 지금 그렇게 가신 분들은 12문제 다 겐토치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지금 민법에서 한 것이 등기법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특히 옛날에 중간 책략 등기, 민법에 하면 등기법은 막 같이 나왔거든요.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만 하면 등기법을 자동적으로 점수를 겠구나. 택도 없는 얘기고 민법을 해야 등기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을 알면 등기부에 자동으로 풀린다. 막 한두 문제 만나면 장땡입니다. 근데 아마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정도 마시고. 그 다음 밑에 5번 공신력 불인정. 이것도 요즘은 옛날에는 등기부에서 아주 깊이까지 공부했어요. 공신력 불인정에 대해서. 그래서 공신력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제도에 따라서 제3자 보호하느냐, 거래안전 보호하느냐. 민법에서 다루는 걸 아주 깊이까지 등기부 다 다뤘고 다 시험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하시고 민법 시험에서 준비하시면 돼요. 뭐 국가배상 책임주의 됐고 등기부와 대장은 이원 됐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부동산 등기의 종류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 대상에 의한 분류에서 토지 등기부 있고 건물 등기부 있다. 그래서 토지 등기, 건물 등기로 나뉘더라. 이건 기본입니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 2번 등기상 기능에 의한 분류에서 표시에 관한 자 구분해서 오른쪽 표시에 관한 거. 아까 표시 사실관계 등기는 어디에 등기된다? 표제부. 그래서 그걸 표제부의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마지막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와 얼구에서 등기되니까 그냥 묶어서 갑구, 얼구의 등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막 용어만 대충 보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3번 효력에 의한 분류하고 났습니다. 자, 종국 등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의, 동그라미 1번 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있으면 종국 등기, 물권 변동 효력이 없으면 예비 등기. 물권 변동한다는 얘기는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 등기해야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186조에서 얘기하는 등기가 바로 종국 등기를 얘기합니다. 종국 등기. 맞죠? 등기하면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기는 그걸 종국 등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비 등기는 예비적으로 미리 해놓은 데 불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권리 변동 효력이 없어요. 이 예비 등기가 예외적인 등기고 이 예비 등기는 가등기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년 최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등기법 마지막에 가면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가등기만 합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내용에 의한 분류하고 나왔는데 이거 기입, 병령, 명령하고 쭉 나온 이 이름들은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파트가 각 측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배우기 전에 변경이니 경정이니 말소니 하는 얘기들이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등기냐라는 것만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내용에 의한 분류 이게 나와 있죠. 옛날에 뭐 한 5, 6년 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다음 중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낸 적이 옛날에 티라노사우루스 돌아다닐 때 그때 나왔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맞네요.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이제 밑에 나오는 등기 이름과 이 등기가 뭘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입 등기하고 나왔는데 기입 등기는 말 그대로 기입 적어 넣는다잖아요. 그래서 새로이 적어 넣을 원인이 생겨서 새로이 적어 넣은 기입한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그래.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각종 권리 설정이나 이전 같은 거 얘기하는데 막 기입 등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이름 들으면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경정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경정 등기는 등기를 하게 됐는데 이 등기가 현실하고 실제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 등기부에 등기된 등기 내용하고 실체 관계. 이 실체 관계는 민법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실체 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등기부에서는 권리 의무 관계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점 하나 빼고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와 실제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와 실체 관계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원시라는 용어는 원시 취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아시죠? 원시 취득은 넘겨받았다, 내가 처음 가졌다. 원시적으로 즉 처음부터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 불일치하는 걸 놔두면 안 된다, 고친다, 시정하는 거. 요걸 경정등기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경정등기. 그런데 자,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하기 때문에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불일치하는 게 아니고 등기된 후에 발생한 즉 처음부터 불일치한다. 나중에 불일치가 있다. 나중에 불일치가 있을 때 그걸 고칠 때는 변경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변경등기. 자, 예를 들어서 1번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갑이 연산동
연산동 100번지 산다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상 처음부터 연산동 110번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번지라고 처음부터 잘못 등기돼 있어. 그러면 이 연산동 100번지를 연산동 110번지가 정확한 주소니까 110번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때는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준단 말이에요. 경정.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처음에 100번지 살았어요. 100번지 살고 100번지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치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서 지금 110번지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일치했어요. 그런데 등기된 후에 나중에 불일치가 생겼어요. 이 불일치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110번지 현재 주소로 고쳐주는 거. 이거는 경정이다, 변경이다. 이건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변경.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자, 전세액이, 전세금이 1,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0이 하나 더 들어가서 처음부터 잘못 등기됐어요. 그럼 1억을 1,000만 원으로 올바르게 고쳐야 되겠죠? 그건 경정이다, 변경이다. 처음에 1,000만 원인데 1억으로 잘못 등기돼서 경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1,0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처음에 1,000만 원이 전세금이었고 1,000만 원으로 등기도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갱신을 하면서 1,0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는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정과 변경은 원시적, 처음부터 후발적, 나중에 해서 시점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전부가 잘못됐을 때, 일부가 잘못됐을 때, 일부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일부가 잘못됐을 때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부가 현실과 불일치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말소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소등기. 자, 말소 사유를 불문하고 즉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냐, 나중에 잘못되어 있냐, 뭐 절차적으로 전부 잘못되어 있냐, 실체적으로 민법적으로 전부 잘못되어 있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전부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고치지 못해요.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전부 잘못됐을 때는 무조건 뭐 한다? 지운다. 지우고 새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소 등기라고 한다. 말소 등기.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말소 회복이라는 이름의 등기가 있더라. 말소 회복. 자, 이거는 이름에서 말소된 것이 회복,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때 말소된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말소 자체가 적법한 말소가 아니어야 된다. 즉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어야 된다. 해서 말소 회복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이다. 그래서 말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적법 말소가 회복되는 거다. 그럼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된 것만 회복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잘 말소시킨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새로 등기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 다음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 전부 멸실되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멸실등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라고 불렀죠. 그럼 부동산이 있었다, 등기기록도 당연히 둔다. 그런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다, 그럼 제로 부동산이 됐어요. 그런데 제로 부동산인데 1등기기록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등기기록도 없애버리게 되는데 이 없앤다라는 것을 등기기록 폐쇄한다 이렇게 불러요. 폐쇄한다. 우리 등기부는 한번 만들어진 등기는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없어졌지만 그때 이 부동산이 있었고 이런 등기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이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이 없으니까 효력을 가지는 현실적인 등기부에서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되는 정상적인 등기부에서 폐쇄,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의미로 폐쇄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 완전히 불쏘시개로 야 가서 불태워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한 번 등기부는 영원한 등기부야.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
영원히 보존하게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 전부 사람은 살지도 못하고 등기부만 보존해야 돼. 맞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종이로 됐을 때도 등기부 종이로 된 형태로서는 30년만 보존을 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그 등기부 내용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놓고 그 필름만 보관하고 원본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관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어쨌든 한 번 등기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 보존. 그래서 등기 기록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야. 폐지한다. 자, 그러면 비교 참조. 만약에 부동산이 일부 멸실했어요. 일부 멸실했을 때는 이때는 멸실 등기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일부 멸실됐다면 아직 일부는 남아있죠. 그러면 일부 남아있는 걸 공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멸실 등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 예를 들어 토지가 있는데 200제곱미터 토지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치면서 100제곱미터가 바다에 빠져버리고 100제곱미터만 남았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부 자체를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러면 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줄었다. 바뀌었다.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이 얼마 멸실?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옛날에 20년도 더 전에는 멸실 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멸실되었을 때 하는 등기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등기부가 멸실되면 등기부 다시 만들어내야 돼. 그건 멸실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도 옛날에 나온 적 있다. 해서 뭐 이름 5가지 경정, 변경, 말소, 말소용, 멸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형식에 의한 분류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민법에 예를 들면 저당권, 전세권에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우선 변제권은 어떤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느냐?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이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죠? 그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권리는 물건은 다 배타성을 가지죠? 맞죠? 그런데 그 물건들 중에서도 내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먼저 변제받는 게 아니라 물건도 여러 개가 있으면 물건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건자는 어떻게 변제를 받느냐. 나보다 후순위자보다는 선순위자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물건의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 물건의 순서,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순서는 순수하게 등기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된 순서. 자,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2018년 12월 20일 날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B한테 또 빌려달라. 도저히 체면이 손상되는 게 말로 못한다. 그래서 A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억 좀 빌려줘. 저당권 설정해 줄게. 2019년 1월 20일 날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죠. 그럼 등기부에 등기하는데 저당권은 얼구에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얼구에 등기하는데 자, 얼구에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 B는 20일 날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에 약정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게을러서 등기를 등한시한 거야. 그런데 A는 한 달 뒤에 빌려줬지만 즉시 등기해버렸어요. 먼저 등기가 됐습니다. 1번 저당권 A 1억. 그리고 이거 보고 B가 아차 해가지고 2번 저당권 B 1억 이렇게 등기했어요. 자, 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에서 1억이라는 금액으로 낙찰, 경락, 요즘은 매각이라고 부릅니다. 매각이 됐어요. 이때 이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받을 사람 두 사람 받을 금액이 2억이죠. 자, 5천만 원씩 사이좋게 나눠갑니까? 안 해요. 먼저 빌려준 B가 먼저 받아갑니까? 안 해요. 먼저 등기된 A가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의 권리는 계약을 언제 했느냐, 돈 언제 넘어가느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상의 권리는 순수하게 뭐 가지고 순서 따진다? 등기된 순서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의 권리는 선착순, 등기 선착순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먼저 등기된 사람이 장땡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등기된 사람이 장땡이다. 만약 A, B가 두 사람이 같이 등기 신청하러 쫓아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짜기는 가다가 아스팔이 걸어빼야지. 그죠? 아스팔 걸어놓고 잡아떨이 놓고 내부터 먼저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해 주더라도 이 순서 하나 때문에 돈 받고 안 받고 결정되죠? 맞죠? 뒤에서 머리끄이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이다. 자, 그래서 이 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거, 나중에 등기된 것은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이 번호가 우리 등기부 자체에서 무슨 번호라고 되어 있냐? 순위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등기되는 갑구와 을구는 이 번호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순위 번호라고 되어 있다. 이 번호가 권리의 순위를 가르쳐주는 번호다 이 말이에요. 순위 번호. 자, 그런데 우리 표제부에는 권리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돼. 표제부는 표시 사실관계만 등기됩니다. 그러면 자 1번 단층주택하고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 그리고 아들내미가 장가가더니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 하고 지금 들어옵니다. 자, 아들내미가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라고 들어왔다. 모시고 살라고 온다. 얹혀 살라고 온다. 얹혀 살라고 하잖아. 그래서 2층을 정축해서 2층에 얹어놓고 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층에서 몇 층으로 바뀌었어요? 2층 주택으로 바뀌었죠. 맞죠? 그러면 단층 주택이 1순위고 2층 주택이 2순위인 거예요? 아니고 과거에는 단층이었는데 현재는 2층이 됐다라고. 맞죠? 현실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표제부는 이 번호 이름이 순위와는 관계없다. 그냥 현재를 표시하는 번호일 뿐이다. 표시번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표시번호. 그래서 번호 이름이 좀 다른 거야. 자, 갑구을구는 그 번호 이름이 무슨 번호? 순위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위번호하고 이제 들어가고 이 순위가 아주 중요한데 자,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연산동 100번지 살았어요. 100번지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연산동 200번지로. 자,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서 한번 등기된 것은 이 사람이 연산동 100번지 산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관이 딱 보고 이야 다행이다. 100번지에서 200번지로 살았기 때문에 만약 100번지에서 250번지 이런 식으로 옮겨가 버리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100번지에서 200번지니까 요래하고 요래하면 안 되나. 자, 요래 고쳐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한번 등기부에 등기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바뀐 게 있으면 그 등기부 밑에 여백에 새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1번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권을 가진다고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 있는 사람 이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A 같은 사람 그냥 저당권자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명의가 있는 사람 등기 명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당권 등기 명의인 이래 되겠죠. 그리고 그 명의인의 정보를 세 가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해서 이것을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 명의인 표시가 그 사람의 성명, 그 사람의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가 등기가 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저기 갑을 했던 A, B 했던 항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사를 가서 주소가 연산동 200번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표시가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건가요? 나중에 불일치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경정. 나중에 잘못됐다면 변경. 그럼 표시 변경하고 이렇게 이름 붙고 연산동 이제는 몇 번지? 200번지 이렇게 들어가고 기존의 연산동 100번지는 중간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줍니다. 기존에는 100이었죠. 선을 그어줘서 자 원래의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나중에 등기부를 보다가 자 일부만 선이 그어져 있다. 그래도 밑에 보면 아 요것이 요렇게 바뀌었던지 없어졌다라는 기재가 반드시 밑에 있어요. 또는 전체가 다 꺼져질 수 있어. 전체가 다 꺼져서 밑에 찾아보면 이 권리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말소합니다라고 밑에 기재가 다 돼 있어. 자 일부만 꺼져 있다. 이 일부가 없어졌거나 바뀌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여기서 1번, 2번 다음에 몇 번이 와야 돼요? 3번하고 오게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3번하고 오게 되면 자 여기서 만약 3번하고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동산 경매 넘어가서 1억 나왔어요. 그럼 1억이니까 누가 먼저 받아가야 되느냐. 원래는 A가 먼저 받아가야 되죠. 그런데
3번하고 등기되면 A가 들어가려고 해도 B가 아스팔이 바로 걸어뿐단 말이에요. 그죠? 딱 잡아떨이 놓고 뭘 한다. 너 몇 번지 사는데 내가 옛날 100번지 살았던 됐고 지금 몇 번지 사는데 지금은 200번지. 봐라 200번지 몇 번? 3번. 나는 몇 번? 2번. 2번도 아직 안 봤는데 어때 3번이? 이리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므로 자 주소가 바뀌었다. 또는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은 내가 가진 권리의 순위와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A가 가졌던 1번 순위를 유지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1번을 갖다 쓰고 옆으로 가지를 치고 번호를 하나 더 붙여요. 자, 이랬을 때 1번, 2번,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독립한 번호로만 붙인 거 이게 독립등기 또는 이 번호를 주로 쓴다라고 해서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라고 들어온 것은 번호가 독립적으로 하나가 쓰인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기입됐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번호 하나 더 기입됐다. 부기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단순히 등기부에 번호를 붙일 때 독립하게 1번, 100번, 200번, 1000번 이렇게 붙는 것은 독립한 번호 하나만 붙었다. 독립등기. 그게 주로 쓰는 번호 주등기. 그런데 번호가 하나 쓰인 게 아니고 가지, 다시 하고 가지를 치고 번호가 하나 더 부가적으로 기입됐다. 부기등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번호 붙이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는 기존에 있었던 권리의 순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한다. 그죠? 맞죠? 그렇다면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므로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표제부는 전체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주등기로만. 그런 게 있더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등기화 사항 했는데 이건 뭐 150, 106, 186, 187조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죠? 다 배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보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는데 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161페이지 맞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해가지고 부동산 그리고 토지 건물하고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등기 가능한 물건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등기 가능하고 모든 건물이 다 등기 가능한가? 뭐 요거 다루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등기 가능한 부동산 이냐 아니냐 한 3년 4년에 한 문제는 나왔었어요.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막 6, 7년, 7, 8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똥말똥 하는데 막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잠깐 보고 갑니다. 자, 토지는 대부분 등기가 됩니다. 자, 등기 안 되는 등기 불가한 토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유 수면 하위 토지. 자, 공유 수면은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서 공공의 용도에 제공되는 수면을 공유 수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 국가가 이 설립한 다목적 댐 같은 데 있는 그 댐 안에 물 있죠. 그것도 수면이잖아. 그건 국가 소유 수면이면서 우리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죠. 그럼 공공의 용도에 제공되는 그것도 공유 수면이에요. 그 공유 수면은 물이니까 그건 등기되냐 안 되냐 안 따져요. 그 물 밑에도 땅은 있잖아요. 그 땅이 등기되느냐. 그래 공유 수면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유 수면 밑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바다는 대표적인 공유 수면이에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 가보면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막 해놓고 가서 어패류, 종패류 뿌려놨으니까 전복 캐면 때리 죽일 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거는 자기 바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요. 그 바다는 국가 바다예요. 다만 그 사람들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대가를 내고 여기만큼은 몇 년 동안 내가 쓰겠습니다.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맞죠? 마치 우리 내가 집은 저기 있지만 출장을 오래 왔다면 이 집 전세를 얻었다면 전세 사는 동안은 내 말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되죠. 막듯이 그렇게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다 공유수면이에요. 그럼 공유수면 밑에 바다 밑에 깔린 토지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어설프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천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천법상의 하천부지.
자, 우리 낙동강 고수부지 같은 거 여름에 장마가 오면 고수부지도 물에 잠깁니다. 근데 여름 장마 때 빼면 거기 농사도 짓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천부지다, 하천부지. 자, 이 하천부지는 등기되느냐? 등기됩니다. 등기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는 되는데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네 가지 권리는 등기가 안 됩니다. 네 가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다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거로 한다. 남의 것을 빌려 쓴다. 빌려 쓰는 권리.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요것들의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등기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내 거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거니까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경매도 넘어가고 다 됩니다. 그러나 하천부지를 빌리고 빌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마세요. 이 하천법이 개정되고 지금 한 10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예전에 뭐 어떤 역사적인 의미는 조금 있는데 알 필요 없고 그냥 요거 안 된다고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자, 건물 갑니다. 건물. 토지는 별로 할 거 없어. 저거만 하면 돼. 저거 빼고는 다 등기돼요. 다 등기돼요. 자, 건물이 조금 약간 2번 건물. 자, 토지는 바다 밑에 깔려있는 토지 빼고는 다 등기된다. 다만 하천부지는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빼고는 다 등기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약간 복잡합니다. 근데 굳이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첫 번째,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토지에 정착. 자, 정착이라는 요건은 모든 건물에 요구됩니다. 왜?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인 건물이어야 되죠. 그럼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다 말이에요. 맞죠? 그럼 건물도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착이라는 요건이 나오는데 정착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저 서울에서 자리 잡고 서울에 정착했다. 그 정착이 아니야. 그 정착이 아니고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정착은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 못 뗀다. 못 된다. 그게 정착이에요. 그래서 떼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즘 우리 비닐하우스, 요즘은 좀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가재도구 갖다 놓고 거기서 일상생활하면서 집 대신 쓰는 분들 제법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등기되느냐?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를 이루는 뼈대가 그 쇠파이프 땅에다 박아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거 동네 청년들 와서 장난친다고 뽑아버리면 뽑혀. 그거 정착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됩니다.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삐까번쩍 잘 지어놨죠? 그런데 몇 달 있다 가보면 모델하우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일정 기간 전시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보통 지어놔요. 그리고 전시기간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 주택 짓듯이 습하기 깊이 해가지고 땅과 일체로서 붙이지 않습니다.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붙여놔요. 정착성 요건이 부족하다. 등기 안 해줍니다. 등기 안 해줘. 그 다음에 요즘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안에 내부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는 분들 사무실로 쓰고 하죠. 등기 안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지게차 와서 뜨면 언제든지 확 떠지죠. 그건 동사이다 말이에요. 등기 안 됩니다. 그게 다 정착성 요건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대충 됐습니다. 너무 길었다 이거. 자, 두 번째,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지붕 플러스 벽이 있어야 된다. 지붕 플러스 벽. 자, 가만히 보면 이거는 굵고 고딕체로 적었고 이거는 연하고 뭔가 필기체로 적었죠. 딱 봐도 이게 중요하다, 그죠? 맞죠? 얄궂이 이리 적는 거는 중요도가 좀 덜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학자들은 조금 어렵게 외기 분단성 요건 또는 외기 차단성 요건 이렇게도 부른다. 자, 외기, 외부의 공기, 기체를 분리 단절시키는 성능 구조 가져야 된다. 라고 해서 밀폐된 구조를 가져야 된다. 상부의 공기는 지붕이 막아주고 사방의 공기는 벽이 다 막아줌으로써 외부의 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건물로서 등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실이 단독 건물이라면 문도 있지만 문 닫으면 공기 차단되죠. 등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벽인 줄 알았더니 손을 대보니까 커튼이더라. 자, 오른쪽에 벽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차단될 수 있는 밀폐형 구조가 아니죠. 등기 안 됩니다. 등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붕과 벽을 모두 갖춘 완전히 밀폐된 구조여야 건물로서 등기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2001년도입니까? 2001년도인가? 아니지, 2011년도에 2011년도. 그때 우리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 거, 그 개방형 축사는 특례법이 들어와서 등기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개방형 축사. 자, 예전에 우리 시골 가보면 축사들은 보통 이렇게 지붕이 높고 요렇게 해가지고 건축하면 이제 우리가 알아요. 안에 이제 갑자기 가축의 분뇨 냄새가 좀 나고, 맞죠? 그리고 지나다 보면 음매하거나 또는 꿀꿀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 축사 건물이구나. 맞죠? 자, 이 축사 건물은 지붕도 있고 벽도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높지 않지만 이 땅 가치하고 묶어서 이 축산 농가에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 대출도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축사는 어떻게 지어요? 요렇게 지붕은 있고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아래쪽에 동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뭐 가로 정도로 해서 울타리처럼 쇠파이프나 나무 정도 붙여놓고, 맞죠? 여기 안에 보면 소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돼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발을 길게 그렸어요. 발을 길게. 돼지는 이 발이 중간밖에 안 와요. 이거 소입니다, 소. 자, 이렇게 소가 있는데 옛날에 소는 요 안에 있었어. 지나가다가 음매 소리 들어야 이 축사인 줄 알아. 근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우리가 소 바로 보죠. 자, 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해놓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요즘은 가축을 사육합니다. 그래야 고기가 질도 좋고 병치레도 안 하고 좋단 말이에요. 요것이 개방형 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방형 축사. 자, 이 개방형 축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밀폐형 축사 진사는 거의 없어요. 왜? 이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병치레도 많이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예전의 건물 구조에 이런 구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이 건물 등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짓는다고 나름대로 비용은 투자가 됐는데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도 불가능하고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기도 불가능하고, 맞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듭니다. 개방형 축사의 등기에 관한 특례법 만들어서 이 축사도 등기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붕과 벽을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가능한 유일한 건물이 개방형 축사입니다. 이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5가지 요건. 자, 우리 교재는 개방형 축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 여백에다 적어 놓으세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자, 축사도 건물이니까 토지에 뭐 돼 있을 것? 정착돼 있을 것. 토지에 정착돼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사니까 막 가축 기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양, 개, 닭, 뭐 돼지 이런 거 안 돼요. 반드시 소를 기르는 용도. 소를 기르는. 소 사육 용도예요. 소. 그래서 개방형 축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방형 우사여야 돼요. 우사여야 됩니다. 이 법 만든 사람들이 소 빼고는 다른 거는 막 취급도 안 해주는가 봐, 그죠? 동물 차별이다. 어쨌든 소를 기르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방형 축사는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이렇게 돼서 지붕과 견고한 구조.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지붕과 견고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구조만 요구하지 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벽이 없으니까 개방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만약에 개방형 축사로서의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다. 그런데 지붕과 벽을 갖출 거 나왔다. 그게 바로 틀린 거예요. 지붕하고 벽까지 갖추면 개방형이다, 밀폐형이다. 그럼 밀폐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벽 대신 뭐가 들어가요? 견고한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것은 그냥 축사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축사여야 됩니다. 집으로 쓰다가 다 쓰러져 가는 거 대충 얻어가지고 축사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개방형 축사로서 쓰이는 그 축사의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그 정도의 면적은 가져야 된다. 최소한의 면적은 요구하더라. 200제곱미터 같으면 대략 한 60평 정도 될 거예요. 60평은 초과 넘어가는 그 정도의 면적은 갖춰야 된다.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개방형 축사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나온 그 해인가 그 다음인가 한번 나왔고 생각보다 조금 뜸하고 있으니까 또 나온다면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부분이다. 그 정도 알아둡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10분 쉬었다 하시죠.